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3번하고 사회문화 2번 지문을 제가 요 화면은 안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인문예술 2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3번 세트는 뭐 이제 개인이나 기업처럼 정부도 빚을 지을 경우가 있고 그걸 이제 정부 부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빚이 적당하고 또 어느 정도 빚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세 가지로 정부 부채 개념을 정했죠. 첫 번째는 국가 채무라는 게 있고,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의 빚 더하기 지자체의 빚,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더한 걸 국가 채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정부 부채가 있었죠. 네. 일반 정부 부채는 이 국가 채무에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더한 걸 일반 정부 부채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공부문 부채가 있었죠? 얘는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빚을 더한 걸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는데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라는 게 있었죠. 이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이 일반 정부 부채에 그러니까 요걸 포함할지 말지.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요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을 하고 어떤 나라는 포함시키지 않아서 논란이 된다. 그래서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 측의 입장과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측의 입장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 공적 연금의 네 가지 종류 중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연금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되는지 논쟁에 대해서 네. 찬성 측의 주장은 선진국들의 경우에 연금 개혁을 했다, 성공을 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나중에 연금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 인구 고령화로 더더욱 나중에 이제 연금 고갈이 될 터이니 상황이 악화될 터이니 이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얘를 이제 포함시키자라는 거고 반대 측의 입장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의 부담이 줄어드는 요인이 존재한다. 미래에 연금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연금 기금 있죠. 국민연금공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연금 기금에 어떤 투자 이런 걸 잘해서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나중에 이제 그 국가가 고용주인 사람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문화 2번 세트는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이었죠. 그래서 이민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제적 측면을 꼽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노동 공급이 증가했을 때 결과적으로 임금은 다 하락한다. 요거였었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증가했을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할 때 임금이 감소한다. 여기 첫 번째 근거였고 두 번째 근거는 노동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서 노동의 수요가 증가해서
노동력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되는 노동력이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예로 들었었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임금도 하락한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동 수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니까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임금은 어떤 형태로든 상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았던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민자 유입과 그 이제 현지인들의 어떤 임금 관계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너무 변수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보자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중차 분법이었죠. 그래서 이중차 분법은 B에서 A를 빼는 건데 이 B가 이민자 유입 직후, 이민자 유입 전후에 실제 임금 변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민자가 유입이 됐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실제 임금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뒤에 그 지역의 임금을 비교해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 이게 B를 구하는 거였고 A는 이제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황을 요 가상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임금 변화인데 A를 구하는 방법이 어렵다 그랬죠. 가상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민자가 유입되어 버린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과 특성이 비슷한 다른 지역의 임금 변화를 조사하고, 두 번째는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 있죠. 해당 지역.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임금 변화라면 그 1년에 상응하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과거의 임금 변화를 추론해서 A를 구하는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임금 변화를 비교해서 A를 구하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게 주요 글자,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 친구 안 했네요. 여기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인과관계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지문이었죠. 네. 그리고 이중차 분법을 구하는 게 중요해서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이중차 분법을 구하는 게 중요해서 네. B에서 A를 빼는 건데 B는 이제 실제 변화. 어떤 실제 변화인지 아시죠? 이민자가 유입됐을 때, 되고 나서 실제 임금 변화를 이야기한 거고, 요 뒤에 나와 있는 A는 특정 사건, 요건 이제 이민자 유입이죠. 이민자 유입이라는 특정 사건이 없었더라도 나타났을 변화.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한 이 정도의 값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바로 이민자 유입이라는 변수가 요 이민자 유입이 실제 그 지역의 임금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중차 분법으로 이민자 유입이 그 지역 경제든 현지인들의 임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예술 2번으로 넘어가서 논증이라는 화제를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논리적 사고라는 게 있죠. 이 논리적 사고는 주장과 이유가 핵심 개념이었고 요런 말 굉장히 제가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이라고 그러고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나 논거나 근거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이 지문이든 문제든 뭐 수특에 있는 문제든 아니면 제가 혹시 이 지문이 나온다면 출제했을 문제에서 요 용어가 나오면 요렇게 이 용어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치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논증에서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결론이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논증이 반드시 결론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논증이 전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논증이 구성될 수 있다.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에 있을 수도 있고 전제와 결론이 다른 문장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 친구들도 다 대비해 두라. 이렇게 니은과 디귿으로 되어 있는 논증의 구성 방식도 대비해 둬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위치로 얘가 전제고 얘가 결론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전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논증에서 한 개 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논증의 결론은 한 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론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논증이 있다면 그건 실제로 다른 두 독립적이거나 연쇄적인 두 논증인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죠. 결론의 개수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론의 개수가 곧 논증의 개수니까. 그런데 전제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논증에 전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 지금 보시면 본문의 기억과 관련된 예로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문장 안에 전제와 결론이 다 들어있는 경우라든지 다른 어떤 니은과 디귿으로 우리가 밑줄을 한번 만들어 봤던 그런 논증의 구성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문단은 여기 3문단 같은 경우는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대요. 생각만큼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논증에서 전제가 어디에 있고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기계적인 방법은 뭐냐면 담화 표지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기계적인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담화 표지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제와 관련된 어떤 담화 표지고 따라서 그러므로 이 친구는 결론과 관련된 담화 표지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논쟁이 다 담화 표지를 담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제와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논증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담화 표지에 의존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지 말고 얘보다는 논증의 앞뒤 맥락을 살피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제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론을 찾는 연습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 요 보기 1에 이 첫 번째 개념이 전제가 맞다라고 봤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전제여야 보기 2의 기억과 니은을 설명할 때 이제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전제가 아니라 결론이다. 반론의 성격을 가진 결론이다. 그러면 이 보기의 기억과 니은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전제로 봤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3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논증이 있잖아요. 정말 복잡하고 엄청 어려운 논증이 있죠. 논증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화제가 어렵거나 어떻든 간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논증에서 담화 표지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전제와 결론을 찾는 게 어려운데 그때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논증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지금 논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사문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은 논증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죠. A뿐만 아니다. B다. 이럴 때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은 논증을 할 때에도 필요하고 남의 논증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에도 필요한 개념이다라는 거.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가급적이면 배경 지식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일상의 논증에서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논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제나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이 논증을 보면 이 친구가 하나의 전제고 이 친구가 결론인데 이 전제만으로 이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너는 미성년자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요 두 개 전제를 엮어야 이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뻔한 것일 때에는 전제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죠. 표면적으로 전제와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다음 내용은 결론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림사 지산 스님 뭐 이거 예로 든 거 있죠? 이것도 이 문장 자체는 두 개의 전제로 이루어진 건데 요 결론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논증의 형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결론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건 결론이 생략된 경우이기 때문에 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전제와 결론이 모두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의 전제와 결론이. 그래서 요 뒤로 묶인 이 논증이 있죠? 네, 이것도 얘 자체가 하나의 전제인데 이 전제 두 번째 전제와 전제 일부와 쉽게 이야기해서 전제 일부와 결론이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B 부분으로 묶인 부분을 통해서 여기 4번 문제 풀 때 요 나 있죠? 요 나가 아마 B에 나와 있는 그 드래곤스 그 문장과 형식이 닮아 있어서 이 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B를 참고하라라고 이제 발문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은, 여기 세 번째 줄 볼까요? 이제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논증의 전제나 결론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분명하게 밝혀주고 다른 사람의 논증을 듣고 해석해야 될 때에는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이 있지 않는지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네, 이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적 인문예술 2번 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숨은 전제고 어떤 게 숨은 결론인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이 아니라 본 수업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죠. 뭐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제를 여기 가에다가 적용을 해봐요. 적용을 해서 이 결론이 도출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전제와 결론 개념이 어려운 친구들은 특히 더더욱 네. 네, 여기 인문예술 2번 세트도 이제 이 친구만 하고 네, 정리할게요. 논리적 사고에서 주장과 이유가 중요한데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이라고 하고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결론과 전제로 구성된 이 친구를 논증이라고 했었죠. 근데 논증에서 전제가 어디에 있고 결론이 어디에 있고 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위치는 상관없다. 왜냐면 이제 위치가 랜덤이잖아요. 논증 중에 결론이 먼저 나오는 논증도 있고 전제가 먼저 나오는 논증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논증이 결론은 한 개인데 전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의 개수다. 이게 중요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논증에서 결론과 전제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기계적인 방법으로 담화 표지를 찾는 방법이 있다. 만약에 이제 담화 표지가 없을 때는 논증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든가 아니면 이 앞에 개념이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제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결론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라. 그리고
이거 기억나세요?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논증인데 담화 표지가 없는 경우, 그럴 때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전제와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인문예술 2번 세트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 수업 때 늘 이야기했지만 이 수업 영상은 본문을 굉장히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 수업 때 집중 잘하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출제했으니까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독서 말고도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